네, 이어서 2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지금 보시고 있는 게 2장의 목차죠. 목차 한번 또 볼까요? 지금 물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요 뒤에 2에서부터 2의 17부터 여기 24까지는 시험의 출제 빈도와 기타 등등 의 중요도를 검토해서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생략하도록 할 거고요. 다시 2의 1부터 중요한 내용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세모, 별, 동그라미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목차에다가 마킹해 주세요. 2장에서 가장 시험 출제로 많이 나오는 부분은요. 여기 용도 변경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나와서 요게 이제 우리 과제가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을 보시면 허가에 대한 내용이 일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패스해야 될 거는 뭐 이렇게 행정적인 뭐 계약이라던가 수수료 돈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출제 빈도가 낮았고요. 그래서 제가 패스했었어요. 지난 동영상에 뭐 사전 결정 이게 좀 중요하면 건축 신고, 허가 변경사항 이런 거, 허가 제한 조금 세모 또는 동그라미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잖아요. 지난 동영상에. 그래서 허가 제한하고 용도 변경이 좀 중요해서 요거 진행이 돼야 되고 가설, 착공, 사용 승인, 설계, 시공, 공사 감리, 허용, 오차 이런 쪽 중요하고 대부분 요 부분은 뒷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허가 제한이라는 말이 뭔지 혹시 누가 대답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잠깐 멈추고 허가 제한이라는 게 뭘까? 그래요. 나름 여러분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허가를 제한한다. 이런 거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뭔가 제한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해결을 했어요. 허가권자가 높은 사람이 허가를 했는데 그거를 착공, 공사를 시작하는 거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조금 보면 되고 여기서 지난번에 이제 착각하는 게 문제에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제한하는 거와 사실은 허가를 취소당하는 경우 2년 이내로 하고 1회 하나여 1년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거하고 앞에 다시 확인해 보세요. 허가 착공을 안 되면 취소될 수 있어요. 1년, 2년 이내에 1회 연장. 이 부분하고 내가 스스로 취소를 하느냐 아니면 높은 사람 허가권자에 의해서 취소를 제한을 당하느냐가 두 개가 조금 다르니까 치수까지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법령은 이 정도. 허가 제한에 2년 이내에서 1회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건 제한을 하는 거예요. 네,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용, 우리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또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맘대로 하냐?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2년에 한해서 1년 이내에 연장 가능하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을 보게 되겠는데요.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했었죠. 시험 문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용도에 대해서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때 일장에 대해서 용도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용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금 누가 이야기했죠. 용도는 뭐냐? 그래서 용도 변경이라는 부분은 앞에서 우리 1부터 29까지 용도가 있었어요. 이 용도 부분을 내가 변경을 하고 싶어. 우리 일이 뭐였었죠? 기억나나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용도별로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대해서 맞춰야 돼요. 그런데 나 용도를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말했는데 그러려면 너 허가 받아. 아니 그냥 네가 하겠다고 신고만 해.
요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이게 뭐냐? 다시 어떤 경우에는 용도를 바꿀 때 변경한다는 게 바꾼다는 거잖아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니야. 그냥 내가 할게 라고 신고만 해도 된다. 요게 훨씬 더 강화된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1부터 29개까지의 용도를 이렇게 몇 가지로 그룹핑을 했어요. 묶었어. 1부터 뭐 몇몇 해서 각각 그룹핑을 했습니다. 그룹핑을 왜 했냐? 뭘 기준으로 했냐? 법적인 거를 세게 받는, 강하게 받는 용도와 상대적으로 약하게 받는 용도를 정했어요. 뒤에 다시 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정했냐면 시설군이라고 정해서 1, 2, 3, 4, 5, 6, 7, 8, 9라고 그룹핑을 했어. 1부터 29개를 9개의 주머니에다가 담았다는 거죠. 셋, 넷. 쭉 담았어요. 뭘 기준으로? 용도별로 기준을 세게 받아야 되는 것과 상대적으로 덜 받는 거 한번 봅시다. 자동차 관련 시설, 산업 관련 시설, 전기통신시설, 문화, 영업시설, 교육에 대한 거, 근생, 주거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그 밖의 것들. 그래서 이 앞에 법을 다시 한번 보면 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여기 상위군은 뭐냐? 용도 변경을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 위로 올라가는 거 허가를 받아라. 그럼 위는 뭐냐? 센 거예요. 센 거. 위로 올라갈수록 센 걸로 적용을 해야 돼서 상위군은 센 거를 놓은 거고 신고하려는 걸 보세요. 하위군 변경하는 경우. 다시 뒤를 볼까요? 상위군이라고 하는 거는 요게요. 1. 위쪽. 2보다는 1이 세고 3보다는 2가 세고 4보다는 3이 센 거예요. 하위군으로 가는 거는 뭐냐면 6보다는 7이 약하고 7보다는 8이 약하고 8보다는 9가 약하다. 그래서 센 게 1, 약한 게 9로 해서 위쪽으로 가려면 내가 처음에 약하게 기준을 가지고 허가를 받았어. 근데 그 다음에 용도를 상위로 가. 센 걸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뭘 해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거꾸로 위에서 센 거 받았는데 밑에 약한 용도로 바꿔. 그럼 이미 센 거를 받았기 때문에 굳이 허가 받을 필요 없이 그냥 신고만 해라. 이 개념이고요.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서 우리 책에 이렇게 그림으로 제가 그려놨겠네요. 우리 페이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몇 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책 보고 있나요? 자, 우리 용도 변경에 대한 거는 페이지 128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고요. 요거에 관한 표는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과제 나갑니다. 과제. 어떤 책은 어떤 시험 교재는 요거를 자산 전문 영교 근주 이렇게 외워서 요걸 다 외우도록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과제는 뭐냐? 지난번에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죠. 표를 정리하는 거. 요거를 이 순서래. 자동차 관련 시설, 산업, 전기, 문화, 영업, 교육, 근린, 주거 그 밖에 9개 시설로 나눈다. 이 표를 먼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시설이 뭔지 그 다음에 이 산업에 대한 거는 뭔지 이거 뭔지 요거를 한번 쭉 정리해 보는 건데 결과물은 이걸 그냥 쓰는 거죠. 결과물은 똑같아. 이 표를 그냥 그려와 보면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머리는 무조건 표를 다르락 베끼는 게 아니라 요렇게 시설이 있구나. 이 중에 산업은 운수시설이네. 운수시설은 뭐가 있지? 한번 읽어보기.
깜지 쓰는 것처럼 하는 거는 공부가 안 되니까 운수시설은 뭐가 있다 한번 읽어보고 참고시설은 뭐다, 공장 뭐다 이렇게 해서 각각 산업시설군 그 다음에 전기통신에는 뭐가 있고 문화집회에는 문화집회, 종교위라 관광 이걸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는 작업을 해본다. 이게 과제였어요. 됐죠? 어렵지 않지만 그냥 대충 쓰면은 공부는 안 돼요. 본인이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역량에 맞춰서 공부하면서 한번 이 표를 그려보세요. 그게 숙제입니다. 자, 앞에 내용 그대로 또 정리했어요. 여러 차례 허가는 뭐다? 상위군 위로 올라가는 거 그러려면 이 군 9개를 외워야겠죠. 그리고 이 안에 시설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표로 정리해 보라 라는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 계속 정리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중요하지만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해봅시다. 가설 건축물이 뭐예요?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어찌어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높은 경우 허가를 받아야 된다의 요 항목 정도를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높이 지어지는 거하고 구조 어떤 형식이냐 콱 있을 거냐 아니면 금방 떼어낼 수 있는 거냐 존치 기간이 얼마냐 설치 목적이 정말 임시 사용 뭐 가설에 대한 거냐 아니냐 이거를 각 지방의 조례에 따라서 정리를 한다.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요거가 이제 요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가끔 이제 시험에 나와요. 다음 중 가설 건축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거.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닐 것이잖아요. 얘는 부실 수가 없어요. 얘는 한번 지어지면 떼내기가 힘든 구조.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일 것. 그 다음에 전기, 수도, 가스 이게 완전히 간선 공급 설비가 들어가 버리면 이것도 가설이 아니에요. 오래 있을 거라는 거지.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나 판매, 운수시설 등 분양을 받았다는 거는 내 재산이 딱 돼버린 거잖아. 그거는 가설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요것도 구조, 존치기간, 설치 목적 구조, 존치기간 3년, 설치 목적 그 다음에 시설 요거가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온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책은 어디였어요? 지금 페이지 134쪽에 있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35까지. 원법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허가 대상은 요런 거에 조금 도시군 계획시설이나 예정지에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건축 뭐라고 했죠? 신축, 등축 뭐 이런 거를 건축하려는 자 그냥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이전까지 하는 자는 건축주는 허가를 맡아야 된다. 허가를 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게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얘는 그대로 그러니까 허가를 받더라도 지을 수 있는 경우죠. 지을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요 내용이 중요하다. 요 기준에 맞춰져야 된다. 앞에서 봤던 내용이고요. 앞에 또 했던 내용을 또 정리한 내용이고요. 요 앞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다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 별도로 또 존치기간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잠깐만요. 여기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요거는 넘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착공 부분에 대해서 해봅시다. 착공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봐야 되는 것들이 있죠. 착공이 뭐죠? 착공? 일단 말뜻만 좀 봅시다. 이 착공에 대해서는 공사를 시작한다. 이것도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된다.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세요. 사실은 착공 이후에 대한 법들은 건축법 말고 기타
요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영향을 받아요. 이거는 이제 실무 나가게 되면 요 관련 법들을 더 찾아봐야 될 겁니다. 제가 뒤에 적었네요. 건설산업기본법은 사실은 저희 산업기사 건축법규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많이 보지는 않는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여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자격 조건이 돼야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이거는 참고로 보는 거고요. 이 뒤에도 마찬가지 업자예요.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링 쪽에 또 시공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면허를 받아야지만 지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면허 없이 지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영세한 규모고 웬만해서는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들이 이제 건설업이라는 거를 한다. 이것도 법에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요 아래 표 모든 건축물 주거용 주거외 규모 200제곱미터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사람은 등록한 사람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세스가 있다 그랬잖아요. 뭔가 설계를 해서 그걸 가지고 허가를 득하고 허가를 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는 착공을 한 다음에 이게 다 완성이 되면 사용 승인이라는 걸 하죠. 과거에는 준공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요새는 준공이라고 안 하고 사용 승인이라고 해서 건축주가 하는 거예요. 완료했을 경우에 다 지었을 경우에 이걸 사용하려고 그러면 사용 승인을 해야 되는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요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내용이니까 요거 한번 누가 한번 읽어봅시다. 잠깐 멈추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읽어봤지요. 그렇게 해서 사용 승인에 대한 부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낸다. 그래서 허가권자는 요 서류들을 보고 적합하게 되었는지 본다. 허가권자라고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보죠. 그리고 이게 나와야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뒤에 책 내용을 보면 자, 요 서식 규칙에 대해서는 규칙은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죠. 구체적인 부분이니까 뭐 도면 서류 뭐 해당될 경우에는 날인의 근거 자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직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까지는 안 나왔는데 조금 디테일한 내용이긴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런 걸 여러분이 직접 찾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시공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착공까지 나왔다면 이해 13은 설계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나옵니다. 설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 잠깐 멈추고 누가 읽어보도록 하지요. 자, 여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이게 특별한 자격이라고 했잖아요. 단 이런 경우에 예외 규정이 있는데 예외를 잠깐 볼까요? 우리가 사실은 허가를 맡아야 되는 건물이 있고 이건 규모가 제일 커요.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보다는 허가를 맡아야 되는 경우가 규모가 되게 크죠. 건축사가 대부분 이런 경우에 설계라는 걸 해야 돼요. 도장을 찍어야 되죠. 승인, 도면을 하고 이 도면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아주 작은, 요거랑 좀 겹칠 수 있어요. 일부 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닌 일반 사람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설계라는 영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규정을 볼까요? 바닥 면적이 85제곱미터, 이거 우리 국민주택 규모 정도 돼요. 25평 미만의 신축 안 되고 증축, 개축 또는 재축. 요 신고의 내용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신고할 수 있는 사항과 건축사 아닌 사람이 설계할 수 있는 규모 유사해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신고하는 내용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요 항목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에 나오면 요거하고 요거 책 찾아보고 연필로 그어보면서 비교하세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60 몇 평이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건축이 아니죠. 건축은 신축, 중축, 재축, 개축 이전인데 그거 아닌 대수선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해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해서 뒤쪽에 나와 있을 거고요. 그 외 설계자의 역할, 설계자는 요거요.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 후 설계 도서에 서명 날인해야 된다. 그래서 요 앞에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다라는 거는 결국 서류로는 서명을 누가 했느냐로 확인이 돼요. 이거 외의 것들은 반드시 도서에 건축사가 서명하거나 날인을 해야 돼요.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이게 건축사고 건축사 아닌 사람이 자격증 없이 설계하고 내가 설계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요 한계, 요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거를 말합니다. 넘어갈게요. 이 정리한 내용요. 허가받아야 되는 것 중에 뭐가 있고 신고해야 되는 것 중에 뭐가 있고 리모델링 해야 되는 것 중에 뭐가 있고 필요하지 않는 거 아까 이야기한 거에 추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원법의 내용을 조금 더 더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대충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시공. 우리가 지금 우리 학교는 엔지니어링 코스 뭐 엔지니어링 전공 뭐 디자인 전공 해가지고 설계 시공이 메인은 좀 나눠져 보이나 사실은 이 전체 과정을 여러분이 좀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뭐 어느 쪽에 더 포커스를 두더라도 전체가 분리되는 게 아니니까 같이 이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잠시 멈추고 공사 시공자의 역할 한번 봤지만 한번 쭉 봅시다. 이거 천천히 우린 또 이제 시공장에 가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멈추고 읽어봅시다. 다 읽었다고 보고 앞에서부터 쭉 보면 공사를 수행하는 거 해야 되고요. 설계 도서를 공사 현장에 갖추어야 되고요.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직접 설계를 시공자가 하는 게 아니라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특히 자, 공사 감리자로부터 상세 시공 도면을 작성을 요청받으면 상세 시공 도면을 작성하여 공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를 해야 한다. 요 내용이 있네요. 자, 다음 중 공사 시공자의 역할이 아닌 것, 다음 중 공사 감리자의 역할이 아닌 것, 이런 내용으로 요 항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는 게 필요하고 요새 나중에 대통령령이라는 거는 건축법 시행령을 말하는 거죠. 진도에 따른 사진 동영상을 요새는 다 촬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실습 나가거나 하면은 아마 이걸 지속적으로 찍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자세한 사항은 또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 제가 한번 읽어보라고 했죠.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성실시공, 비치, 설계변경 요청 이렇게. 이게 요새 현장에서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우리 엔지니어링 파트니까 요것 좀 관심 있게 보고요. 자, 감리 우리가 설계 시공 요거는 이제 비교적 명확하게 하는데 감리의 역할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게 알고 있을 수 있어요. 법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감리자가 하는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 멈추고 읽어봅시다. 자, 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법에 건축주가 감리를 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직접 시공한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올 수 있고요. 뒤에 시행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감리는 누가 하냐? 사실은 원칙적으로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중에 건축사가 누구한테 위임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건축사가 하는 거고 자
건축사가 하는 경우하고 좀 다른 경우에는 회사 또는 건축사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다중이용 건축물은 용역업자, 이게 회사일 거예요. 회사 또는 건축사, 이것도 요새는 또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들 있죠. 감리만 주로 하는, 그러니까 아니다. 설계도 하지만 감리 쪽에 뭔가를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건축사하고 여기는 요 감리 용역만 하는 회사.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건축사,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뭐 하는 경우? 건축하는 경우.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뭘 한다? 감리를 한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설기술 영업자 또는 건축사가 한다. 건축사가 하는 역할이 사실은 공사감리다. 요 두 개가 구분되어 있지만 그래도 건축사가 다 한다. 넘어갈게요. 요 내용 다시 정리한 거예요. 감리자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규모에 따라서 그다음에 예외 조건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회 5회 2회 15회 이신이 중지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넘어가고요. 위법 감리자가 보고할 수 있어요. 작성 요청 누가 한다? 이것도 감리자가 요청할 수 있어요. 이 감리자가 하는 내용들이에요. 감리보고서, 이게 조금 중요한 시험에 좀 나옵니다. 감리보고서 언제 작성하냐? 여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뒤에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요. 공사감리자는 감리일지를 기록해야 되고, 감리 중간보고서를 누구한테 제출한다? 건축주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건축주가 사실은 돈을 줘서 공사 감리를 시키는 거니까 건축주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감리 중간보고서 제출 시기 구조체에 의해서 기초공사에서는 구조 형식이죠. 구조 형식이나 조금 구분을 해서 보면 공사가 기초공사, 지붕공사, 지상층 공사가 돼 있을 때 중요 부분을 감리 중간 보고서 하는 거예요. 이 공사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이는 거는 이 일반적인 가장 많이 쓰는 구조잖아요. 그럴 때는 기초의 철근 배근이 완료된 때 이외의 공사는 기초에 준하는 것들, 주춧돌 같은 게 완료됐을 때 하는 거고요. 지붕 공사에서는 슬라브 배근이 있을 때는 슬라브 배근, 이것도 슬라브 배근을 하는 거고, 슬라브 배근이 아니라 철골 조립이 됐을 때는 이게 완료됐을 경우에 하는 거고, 일반적인 구조 요 앞쪽에 1에 해당하는 거는 지상 5계층마다 상부 슬라브 배근할 때 중요한 게 무너지고, 그러니까 배근을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건물이 지속적으로 서 있는데 치명적으로 영향을 준다 해서 배근이 완료되는데 매층 하는 건 좀 그렇고, 여기는 5계층, 여기는 조금 더 민감하니까 3계층 또는 조립, 이게 철골조는 조립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구조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 조립이 응력이라고 표현하나? 하중 응력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감리자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새로 나온 요것들은 구조 형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변이 된다 그러나 전이 된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그게 바뀌었을 때 하는 겁니다. 일단 요거 조금 중요하게 봐줘야 돼요. 감리의 방법 및 범위는 그냥 지나가 보도록 합시다. 다양한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조금 이 부분은 넘겨져 있고, 아까 말한 공사 감리자의 역할, 앞에서 시공자의 역할도 한번 했었죠. 감리자의 역할과 시공자의 역할을 구분해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공자는 공정표를 작성을 하지만 감리자는 이걸 검토를 해요. 시공자가 상세지구도면 작성을 하지만 감리자는 검토 확인을 합니다. 검토 확인, 안전지도 확인 뭐 이런 것들이 감리자들의 역할이어서 사실은 감리는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일정 정도의 경력이 있어야만 감리를 할 수 있어요. 나왔죠? 일반 건축물은 수시로 필요할 때 하는 거고, 대규모
바닥면적 5,000제곱미터, 연속된 5개층, 아파트 같은 경우 준다중. 공사감리 대상 및 업무 내용, 공사감리 부분의 내용이 조금 많이 나오네요. 허용오차, 이것도 조금 중요한데 허용오차는 수치를 좀 기억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요거요. 후퇴거리, 인접거리,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 건폐율 용적률 0.5, 1%. 그래서 대지 관련 허용오차가 가장 이렇게 널널한 것, 완화된 것 뭐냐? 후퇴거리하고 건축물의 거리가 3%니까 이게 완화된 거고, 가장 강하게 받는 건 뭐냐? 건폐율 0.5%. 이 정도는 오차가 생겨도 봐준다는 거죠. 허용 오차라는 게. 그런데 그래도 5제곱미터를 넘으면 야 봐줄 수 없어. 그건 너무 오차가 심해. 이런 이야기고요. 이것도 용적률이 1% 이내인데 연면적 30제곱미터를 공사하다 보니까 오버했어. 아, 이것도 봐줄 수 없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오차를 우리가 수용한다, 봐준다 정도의 범위입니다. 대지에 관해서는 그 정도고, 건축물 관련해서 건축물에 대한 허용 오차는 높이, 평면의 길이, 공사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 출구 너비, 반자 높이, 벽체 두께, 바닥판 두께,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다 2에서 3% 정도까지만 허용 오차를 봐준다. 특별히 건축물의 높이하고 평면 길이는 2%지만 높이를 1m 이상 봐줄 수 없다. 평면 길이도 2%지만 1m 안 돼. 벽으로 다 구획했는데 그거를 각각 10cm 이상 넘어갔다. 이거 잘못된 오차로 우리가 봐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허용오차 부분하고 감리 부분의 역할, 이런 것들이 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목만 읽고 넘어갈게요. 이해 17. 현장조사 검사 확인 업무의 대응이 법에서 나와 있다. 공사 현장의 위해 방지에 대해서도 이해 18 법에 나와 있다. 이해 19는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이해 20 건축 통계에 대한 것도 있네요. 이해 21 건축 행정 전산화, 이해 22 뭐죠? 건축 허가 업무 등의 전산 처리 등. 23은 전산자료에 대한 게 맞네요.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 감독. 24 우리 민원실 많이 가죠. 건축 종합 민원실의 설치. 이렇게 2장이 끝났습니다. 자,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네,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